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그날 환율은 1,9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에는 금모으기 운동줄이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하던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회사 문에는 부도 딱지가 붙었습니다. 명동거리는 실업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강 다리에서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징후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97년 5월, 환율은 890원이었습니다. 7월에는 900원을 넘었습니다. 10월에는 1,060원까지 올랐습니다. 11월 21일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될까? 경제 전문가들도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환율은 1,280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2024년 10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언론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2025년, 환율은 최고 1,480원을 넘어서더니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1,443원으로 2025년 장을 마감했습니다. 1,500원까지 남은 거리는 단 57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넘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와의 교환 비율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부자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혈압계입니다. 경제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왜 1,500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급격히 변하는 구간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뀝니다. 첫째, 기업들의 환해지 전략이 바뀝니다.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수입 기업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셋째, 개인들의 불안 심리가 가속화됩니다. 달러 사재기가 시작됩니다. 해외여행을 포기합니다. 수입 제품 구매를 줄입니다. 1,5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거죠. 오늘은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 5가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남아야 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금리 역전의 장기화입니다. 금리 역전이란 무엇일까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은 예금 금리가 5%입니다. B은행은 3%입니다. 같은 금액을 넣는다면 어디에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A은행이죠.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미국이 A은행이고 한국이 B은행인 거예요.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가 아니라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1997년 IMF 직전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마이너스 3%포인트였습니다. 한국보다 미국 금리가 3%포인트나 높았던 거죠.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18개월입니다. 1년 반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IMF가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은 어땠을까요? 한미 금리 차가 마이너스 1.5%포인트였습니다. 13개월 지속됐습니다. 1년 조금 넘게 지속된 거죠. 과거 위기 때도 금리 역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20개월 이내였습니다. 2년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2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죠.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미국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됐을까요? 39개월째입니다. 3년 3개월입니다. 한미 금리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대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2023년 7월이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5.5%, 한국 금리가 3.5%였습니다. 현재는 약 마이너스 1.25%포인트입니다.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역전 상태입니다. 과거 최장 기록이 얼마였죠? 26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39개월입니다. 거의 1.5배입니다. 기록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 짧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39개월은 다릅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된 거예요. 45세 과장 김 씨를 만났습니다. 중견 기업에 다닙니다.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초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의 6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대출은 4억을 받았습니다. 연동금리로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가 4.5%였습니다. 월 이자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생각했습니다. 금방 내려가겠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금리는 안 내려갔습니다.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안 내려갔습니다. 2025년 말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가로 부담한 이자가 얼마일까요? 약 1,500만 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김 과장은 지쳐갑니다. 아이 학원비를 줄였습니다. 외식을 줄였습니다. 휴가를 포기했습니다. 김 과장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연동금리 대출이 있습니까? 있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원인 1번.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실종입니다.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죠.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내려갑니다. 달러가 부족하면요?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달러는 어디서 올까요? 수출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수출 대금을 받으면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그러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증가합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거죠. 과거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입니다. 삼성, 현대차, LG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수출 호황을 누렸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을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수출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은 그 달러를 어떻게 했을까요?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왜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까요. 국내 협력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니까요. 국내 공장에 투자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습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2015년 예시를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630억 달러였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450억 달러였습니다. 합치면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기업들이 이 달러를 매도해서 환율을 1,100원대로 유지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 반도체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수출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AI 붐 덕분에 반도체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환율은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팝니다. 달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달러를 미국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받습니다.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짓습니다. 달러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환율이 더 오르면 손해니까요. 달러를 원화로 바꿀 이유가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53세 사장 박 씨를 만났습니다.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합니다. 연 매출이 150억 원입니다. 직원이 50명이고 수출 비중이 70%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부품을 팝니다. 과거 방식대로라면 수출 대금을 받는 즉시 환전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왜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니까요. 국내 협력사에 대금을 줘야 하니까. 원자재를 사야 하니까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 사장은 수출 대금의 60%를 달러로 보관합니다. 달러 계좌에 그냥 쌓아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미국 달러 예금 금리가 4.5%입니다. 한국 원화 예금 금리는 3.0%입니다. 1.5%포인트 차이입니다. 둘째,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나중에 팔면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사장은 말합니다. 주변 사장님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요. 은행에서도 달러 보유를 권한답니다. 결과가 뭘까요? 시장에 달러 공급이 급감합니다. 수출은 잘 되는데 달러는 안 풀립니다.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회사의 달러 보유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원인 2번.
달러 매도 실종입니다.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 속도 둔화입니다. 외환 보유액이란 무엇일까요? 나라의 비상금입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비상금이 있으시죠?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금을 꺼내 쓰는 거죠. 나라도 똑같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어떻게 할까요?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팝니다. 시장에 달러를 공급합니다. 환율을 진화합니다. 이게 환율 방어입니다. 1997년 IMF 직전을 보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얼마였을까요? 39억 달러였습니다. 11월 기준입니다. 반면 단기 외채는 얼마였을까요? 1000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비율을 계산해보면 단 3.9%입니다.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IMF가 온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외환 보유액이 2천억 달러 초반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억 달러씩 급감했습니다. 위험한 수준이었죠. 다행히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2010년에 2,900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충분히 쌓아뒀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환 보유액은 약 4,110억 달러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입니다. 많아 보이시죠?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안심하셨습니까? 여기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보겠습니다. 연평균 500억 달러씩 증가했습니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떨까요? 연평균 100억 달러입니다.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안 팝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둘째, 고정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 200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립니다. 이것도 달러가 필요합니다. 쌓이는 속도는 느린데 나가는 속도는 빠른 겁니다. 비상금이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61세 은퇴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4억 원입니다. 35년 직장 생활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입니다. 2020년 최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 2021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최 씨는 기뻤습니다. 수익률이 20%였습니다. 8천만 원 수익입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더 오르겠지. 하지만 2022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한 달에 수조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2,3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최 씨의 자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4억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천만 원 손실입니다. 최 씨는 분노했습니다. 왜 막지 못했나요? 정부가 외환 보유액으로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급하게 돈이 나갈 때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한국 주식과 부동산만 있습니까? 외화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네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구일까요? 한국 최대 투자자입니다. 운용 자산이 약 1,000조 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1,00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죠.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코스피가 폭락합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오릅니다. 2020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을 보겠습니다. 약 30%였습니다. 미국 주식, 유럽 채권 등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70%는 한국 자산이었습니다. 한국 주식, 한국 채권입니다. 2022년까지 이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코스피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주니까 코스피가 버텼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자산 중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2023년부터 전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전환입니다. 해외 투자 목표를 올렸습니다.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약 43%입니다. 목표는 45%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걸까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화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자가 급증합니다.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수령액보다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둘째,
한국 자산만으로는 수익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해외로 가야 합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원화, 한국 자산의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수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억 원씩 달러를 삽니다.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는 거죠. 56세 부장 이 씨를 만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닙니다.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냈습니다. 예상 수령액이 월 250만 원입니다. 이 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 전후라고 합니다. 이 부장이 86세 되는 해입니다. 만약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 70%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은 개인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만 믿을 수 없으니까요. 달러를 매월 150만 원씩 적립합니다.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달러 예금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이 부장은 말합니다. 국민연금도 믿을 수 없고 원화도 믿을 수 없다고요? 국민연금도 해외로 돈을 옮기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아니냐고요? 국민연금도 해외로 가고 개인도 해외로 갑니다. 모두가 달러를 삽니다.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셨습니까? 내 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십시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저 현상과 수출 경쟁력 약화입니다. 엔화와 원화는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왜일까요? 둘 다 수출 중심 국가거든요. 주력 산업도 비슷합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죠. 경쟁 관계입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제품이 저렴해집니다.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엔화가 약하면 한국 원화도 약해질 거라고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보겠습니다. 엔화가 강세였습니다. 달러당 80엔에서 100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제품이 비쌌습니다. 한국 제품은 저렴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이 우위였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를 따라잡았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엔화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2012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시작했습니다. 엔화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120엔까지 올랐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본 수출이 회복됐습니다. 토요타, 소니가 부활했습니다. 한국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자동차, 한국전자가 고전했습니다. 엔저는 한국에게 악재입니다. 과거에도 증명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러당 160엔을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엔저 수준입니다. 현재는 약 155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했지만 여전히 약세입니다. 새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토요타 혼다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립니다. 한국 현대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가격 우위가 커집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의 마진이 압박받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격으로 밀리고 있는 거죠. 40세 과장 정 씨를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에 다닙니다. 현대차 1차 협력 업체입니다. 연 매출이 300억 원입니다. 직원이 60명입니다. 2022년까지는 호황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 팔렸으니까요. 정 과장 회사도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직원 보너스가 500%였습니다. 월급의 5배를 받았으니 다들 좋아했습니다. 2023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엔저가 심해졌습니다. 토요타와 혼다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지만 현대차 판매량이 둔화됐습니다. 정 과장 회사 주문량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20% 감소했습니다. 2024년은 더 심했습니다. 매출이 240억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직원을 15명 감원했습니다. 보너스는 100%로 축소됐습니다. 정 과장의 연봉도 동결됐습니다. 정 과장은 말합니다. 엔화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손해를 본다고요. 부품 품질도 좋고 납기도 지킵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밀립니다. 환율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수출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화학,
철강 업종을 확인하십시오. 엔저는 이들에게 직격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환율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현금 비중 30%를 확보하십시오. 1997년 IMF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현금 보유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주식이 반토막 납니다.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치를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A씨가 있습니다. 총 자산이 2억 원입니다. 현금이 2천만 원입니다. 10%입니다. 나머지는 주식 1억 원, 부동산 8천만 원입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주식이 50% 떨어졌습니다.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절벽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A씨에게 남은 현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뿐입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300만 원 씁니다. 7개월도 못 버팁니다. 반대로 B씨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이 똑같이 2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6천만 원입니다. 30%입니다. 주식이 6천만 원, 부동산이 8천만 원입니다. 똑같이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주식이 50% 떨어졌습니다. 6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부동산도 못 팝니다. 하지만 B씨에게는 현금이 6천만 원 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써도 20개월을 버팁니다. 1년 8개월입니다.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스텝 1. 현재 자산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주식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예금이 얼마인지 적으십시오. 스텝 2.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십시오. 예금, CMA, MMF를 더하십시오. 스텝 3. 목표 30%를 계산하십시오. 총 자산의 0.3을 곱하십시오. 스텝 4. 부족하면 주식을 일부 매도하십시오. 안전자산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십시오. 1997년 IMF 당시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빚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환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폭증하는 거죠. 변동금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C씨는 변동금리 대출이 4억 원입니다. 현재 금리가 4.5%입니다. 월 이자가 150만 원입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가 7%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230만 원입니다. 80만 원 증가했습니다. 1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C씨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D씨를 보겠습니다. D씨는 대출을 줄였습니다. 4억 원을 2억 5천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로 전환했습니다. 5.5%로 고정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해도 금리는 안 올라갑니다. 월 이자가 115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D씨는 마음 편하게 버팁니다.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스텝 1. 현재 대출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은행별로 얼마씩 있는지 적으십시오. 스텝 2. 변동금리 대출을 체크하십시오. 노란색으로 표시하십시오. 위험 대출입니다. 스텝 3. 고정금리 전환을 상담하십시오. 은행에 전화하고 지점에 방문하십시오. 스텝 4. 여유자금으로 중도 상환하십시오. 한 푼이라도 빨리 갚으세요. 빚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달러 자산 20%를 확보하십시오. 1997년 IMF 당시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산을 보호했습니다. 오히려 불렸습니다. 원화 가치가 50%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원화 가치 100% 올랐습니다. 2배가 된 겁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달러가 필수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총 자산이 2억 원입니다. 전액 원화입니다. 환율이 1,444원입니다. 이 씨의 달러 환산 가치는 약 13만 8천 달러입니다. 환율이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씨의 달러 환산 가치는 약 11만 1천 달러입니다. 2만 7천 달러 감소했습니다. 원화로 약 4,800만 원 손실입니다. 반대로 F씨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이 2억 원입니다. 하지만 원화 1억 6천만 원과 달러 3만 달러를 보유했습니다. 환율 1,444원 기준으로 3만 달러는 약 4,300만 원입니다. 환율이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화는 여전히 1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달러 3만 달러는
5,400만 원이 됐습니다. 1,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총 자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오히려 불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스텝 1. 목표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총 자산의 20%입니다. 2억 원이면 4천만 원입니다. 스텝 2. 은행에서 달러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카카오뱅크 토스 앱에서 5분이면 됩니다. 스텝 3. 분할 매수하십시오.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100만 원씩 나눠서 사십시오. 스텝 4. 장기 보유하십시오. 최소 3년은 들고 가십시오. 1,500원을 넘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율이 1,500원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환율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단시일 내에 환율이 과거 수준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5가지 원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한미 금리 역전이 39개월째입니다. 과거 최장 기록을 훨씬 넘었습니다. 둘째,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가 실종됐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셋째, 외환 보유액 증가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나라의 비상금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다섯째, 엔저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 원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개외 신인도가 하락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합니다. 개인들의 경제 생활에도 부담을 줍니다. 생활 물가가 상승합니다. 라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료 고지서가 늘어납니다. 해외여행 비용이 증가합니다. 수입 제품 가격이 인상됩니다. 아이폰도 명품 가방도 비싸집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고환율은 지속될 겁니다. 적어도 향후 1년에서 2년은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적 문제니까요.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30% 보유했습니다. 빚을 최소화하고 달러 자산을 20%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금 없이 전액 투자했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화 자산만 보유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출하면 환율이 내려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리 역전이 일시적이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내 삶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금 30%를 확보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십시오. 달러 자산 20%를 확보하십시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당신의 재산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